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 공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목차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시각 이상 처방법에서 첫 번째로 드림 렌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절마비제, 이제 아트로핀 계열의 선무체 근육을 마비시켜서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점한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근시를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도 최근에 이제 안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섹 수술법, 인공수정체 삽입술, 그리고 안경과 콘택트 렌즈, 다양하게 이렇게 시각 이상을 처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경과학과에서 안경으로 자극식 굴절 검사하는 방법을 또 이게 심도 있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가지의 다양한 시각 이상 처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드림 렌즈가 나와 있어요. 다양한 시각 이상 처방법에서 드림 렌즈. 우리 본 교재 이제 148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림을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눈이 있고요. 투명한 각막 위에 드림 렌즈 요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진 렌즈가 역기아 형태의 렌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긴 렌즈하고 좀 반대적인 그런 모양으로 역으로 이렇게 조금 렌즈를 우리 이제 각막을 누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쓰고 자는 동안에 뭐 7시간, 8시간 정도 이제 쓰고 자게 되면은 각막을 평평하게 압박을 한다.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제 그 각막의 커버처가 조금 플랫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근시가 교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소 케라톨로지 렌즈라고 하고 OK 렌즈라고 그냥 약어로 부르기도 했고요. 이제 이 렌즈를 만든 회사에서 브랜드 명칭을 드림 렌즈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게 이제 업계에서 이제 대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렌즈를 부르는 대명사가 됐다. 그래서 OK 렌즈, 근시 진행 억제 렌즈, 역기아 렌즈, LK 렌즈 등으로 불리는 것이 요 드림 렌즈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역기아 형태로 각막을 누르게 돼서 각막을 평평하게 해서 상측 초점이 망막에 가깝게 맺히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렌즈이다. 밤에 이제 잠자는 동안 이렇게 7시간, 8시간 정도씩 각막 중심을 누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눈에 이게 매일 사용했을 때 눈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이제 각막을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서 가뜩이나 이제 눈을 감고 밤에 잘 때는 대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는 산소 전달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렌즈를 끼고 자게 되니까 더 심각하게 산소 결핍이 오겠죠. 그래서 그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각막이 심하면 궤양이 생기고 시력을 잃는 일까지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인식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있는데, 다시 이제 또 개량되고 개발이 돼서 최근에 또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린애들은 각막의 탄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 렌즈의 효과를 보려면은 조금이라도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린
애들에서 이제 효과를 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시를 뭐 영구적으로, 뭐 근본적으로 교정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시가 온 이유가 내 각막과 내 수정체와 내 유리체 안에 내부의 어떤 굴절력이 이제 높아서 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 내부의 굴절력이 높아서 발생했어도 이 드림 렌즈는 무조건 각막의 이제 굴절력을 떨어뜨리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막을 이제 인위적으로 눌러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근시가 생긴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원인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죠. 각막을 눌러서 약간 형태를 변형시키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교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치료의 접근법도 아니고 또 영구적으로 치료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드림 렌즈가 또 의미가 있는 점도 있어요. 149페이지에 이제 쭉 이야기 나와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근시 진행 속도가 남들보다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근시 도수가 높은 확률이 좀 있겠죠. 분명히 이제 고도 근시가 될 확률이 높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근시를 줄여줄 수 있도록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시 진행 속도를 조금씩 늦춰줘가지고 최종적으로 근시가 멈췄을 때 그 굴절력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엄마든 아빠든 둘 다 이제 고도근시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였는데 애도 역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막 4디옵터 막 5디옵터를 향해 막 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드림 렌즈 한번 적용해 볼 만하죠. 다른 어떤 그 렌즈의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 번은 적용을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근시 도수를 6디옵터 미만으로 좀 떨어뜨려서 머물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디옵터인 거랑 4디옵터, 5디옵터인 거랑은 삶의 질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6디옵터가 안 되는 4디옵터, 5디옵터 정도의 그런 굴절 이상은 안경을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근거리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6디옵터부터는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부터 바로 안경부터 찾아야 돼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부터 찾지 않으면은 뭐 정말 바로 눈앞에 가까이 되지 않는 한 웬만한 것들이 다 뿌옇게 흐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른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적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제 논란은 좀 있어요. 논란의 여지는 과연 이것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막의 염증, 각막의 궤양, 이 발생률도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은 그 발생해서 이제 보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드림 렌즈는 여전히 아직 논란은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드림 렌즈의 효용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이 수반돼야겠죠. 근데 실험을 하더라도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뭐 초등학생 친구를 중학생, 고등학교, 고3까지 그래서 최소한 뭐 한 10년 이상은 추적 관찰해 보면서 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이상을 대상을 가지고 추적 관찰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이 근시가 진행될 게 좀 떨어졌는지, 또 비교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군도 있어야 하면서 장기간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실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실험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비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림렌즈하고 같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약물, 조절 마비제, 아트로핀 계열의 그런 약물들이 아예 조절을 못하게끔 선모체에 인위적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선모체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절이 자꾸 개입이 되면서 우리가 근시가 발생한다고 근시의 발생 이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근시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 근시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발생하는 건 원인이 조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절 마비제 약물을 써가지고 그것을 컨트롤 해보자 라는 발상에서 이제 적용이 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어요. 과연 정말 드림렌즈하고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또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생리적인 우리 인체 일반적인 생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처방하고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라식하고 라섹 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수용체 삽입 수술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67페이지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라식 수술하고 라섹은 둘 다 굴절 교정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은 각막을 성형하는 수술이에요. 각막을 레이저로 절삭을 하게 됩니다. 절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볼록한 각막이 디옵터가 높기 때문에 디옵터를 좀 낮추는, 플랫하게 평평하게 각막을 절삭시키는 거예요. 절삭. 근데 뚜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절삭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약물로 상피만 벗겨낸 다음에 절삭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법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68페이지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69페이지에 이제 라식 먼저 보게 되면은 각막 절편을 생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면은 각막의 그 겉부분, 겉질 부분을 이렇게 뒤로 젖혀 놓은 다음에, 그리고 위에서 뭐가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것이 이제 레이저예요. 레이저가 이렇게 내려와서 눈 각막의 그 내부 실질 부분을 이렇게 좀 평평하게 지지게 됩니다. 레이저로.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뒤로 제껴놓은 저 절편을 다시 덮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막 절편이 생성된다라는 점이 라식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이 있다. 하지만 이 이제 절편을 이제 만들었다가 다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도요, 다른 수술법에 비해서 이 이제 각막이 밀린다고 하죠. 이 절편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다른 수술법보다는 그 위험성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눈에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뭐 기압 상태에 이 그런 환경 조건에 있게 되는 뭐 파일럿이나 뭐 권투 선수나 뭐 이런 경우에는 라식이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라섹을 보게 되면은 상피를 이제 알코올로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레이저로 실제를 레이저로 태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막이 두께가 보통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한 450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야지 이제 라섹 수술을 하기에 괜찮은데
그게 이제 각막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게 되면은 라섹으로 두께가 좀 비교적 얇은 경우에도 수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라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식하고 큰 차이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절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뒤로 젖힌 절편을 다시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는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까지도 사실 그 올레이저 라식이라고 실질 조직까지 상피에서부터 실질 조직까지 엑시머 레이저로 한 번에 하는 올레이저 라식을 많이 했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에피라식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에피라식. 에피라식은 뭐냐 하면은 그 67페이지 이제 밑에 부분 68페이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이제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 이제 중간 부분까지 이제 스마일 라식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스마일 라식은 각막을 스몰 인시전 그리고 스몰 아주 작은 절개창 인시전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최소로 절개하는 수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식 수술할 때 그 10분의 1 정도만 이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막을 찍고. 그래서 1세대 라식과 1세대 라식은 각막을 투과시키는 그런 레이저 기법이 아니었는데 스마일 라식은 femtoseconds 레이저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층, 그러니까 세컨 층, 두 번째 층의 그 이제 실질 조직만 레이저로 지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조직은 그냥 투과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 기술을 적용시키는 건데, 그래서 각막의 표면층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상피와 보호막을 통과해서 각막의 세 번째 층인 실질 부분에 거기에 이제 교정해야 될 부분을 레이저로 이제 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절개창으로 의사가 직접 이제 실질을 빼내게 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쪽 부분만 레이저로 이렇게 지진 다음에 그것만 도려낸 다음에 뺀다. 근데 이 빼는 거를 직접 의사가 직접 핀셋으로 많이 해본 그 숙련도가 굉장히 좀 이제 예후 결과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일 라식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 스마일 라식을 정말 많이 해본 그리고 의사의 어떤 경험, 실력 이것이 환자의 술후 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일 라식까지 받고 인공 수용체 삽입술 같은 경우는 라식도 안 되고 라섹도 안 되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이제 앞에 나왔던 라식 라섹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일이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추천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렌즈를 삽입해서 렌즈를 그렇게 이제 픽제이션 해놓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수술을 받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동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항상 이제 정적인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렌즈가 이제 다시 뭐 이제 그 회전되거나 약간 위치가 바뀌거나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좀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꼭 굴절 교정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인공수용체 삽입술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은 인공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안경을 쓰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각막과 전방각, 홍채, 요 이제 손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녹내장 등 합병되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만은 그래도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수술,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 연구도 많이 되는 수술이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